달에 대한 연구를 하고 싶어. 그럼 우리나라 가서 좀 자료 좀 주세요. 아 주세요. 그럼 다른 나라 줍니까? 야 2장 줘서 보내. 뭐 이런 느낌이죠. 2장 줘서 보내. 무슨 잔칫날 뭐 그지예요 뭐. 아 뭐 2장 줘서 보내 뭘.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야, 그 안될 과학 채널의 과학 커뮤니케이터 개도 선생입니다. 예. 그 뭐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네. 오늘 알찬 거 내용이 많이 준비가 돼 있잖아요, 사실. 아 많이 돼 있죠. 큰 이슈들이 있었으니까. 큰 이슈들이 좀 있죠. 근데 이제 가장 먼저 관심 있어 하는 거는 오늘 시간이 언제냐? 시간을 선포를 또 예고 홈런을 한번 해주셔야 될 텐데. 근데 조금 어렵긴 해요. 제가 들은 거 제가 해석한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아 오늘 좀 양이 조금 적진 않다. 적진 않다. 네, 적진 않다. 근데 한 12시쯤 안쪽으로 오늘 안으로 끝날 수 있을 것 같다. 이거를 제가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진짜 달리면. 아 제가 듣긴 들었는데 아 오늘 하신 얘기잖아요. 아 제가 근데 이번에 많이 힘들었어요. 뭐가 많아가지고 되게 힘든 상황이었는데 또 침착맨님 또 배려해 주셔가지고 이번에 누리호 하고 월드컵을 하나 하자 소프트하게. 네. 준비할 필요 없으니까 이상형 월드컵. 네, 그런 거 너무 재밌잖아요. 그래서 누리호 월드컵 하면은 한 5시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딱 있었는데 아 제임스 웹이 진짜 너무 커요 이번에. 이거는 지금 안 하면 안 되는 수준이에요. 아니 본인 채널에도 있잖아요. 아니 저희 채널에도 있는데 침튜브를 보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에게 또 과학을 전해야 되니까 제임스 웹을 또 할 수밖에 없고 침착맨님과 함께 나누는 제임스 웹은 또 좀 다를 수 있다. 여러 가지 또 상상력이 있으시고. 아 사진 봤습니다. 아 그러니까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뷰티풀. 그러니까 그 아름답다라는 거를 우리가 또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찍은 사진이 왜 아름다운지 이 얘기를 좀 들려드릴 거고. 살 빠졌다고 자꾸 하시는데 요요가 오고 있습니다. 살이 확실히 많이 빠졌어요. 아니 이렇게 봤을 때는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많이 빠졌어요. 아 또 눈 크게 뜨면 안 돼. 눈 크게 뜨면 또 짤 만들어. 아니 눈이 크게 태어났는데 뭐 어떻게 해요 사실. 아니 눈 크게 뜨는 게 무서운 거야 내 얼굴이. 그래갖고 눈 크게 안 뜨고. 그러니까 무섭게 생긴 사람 있고 안 무섭게 생긴 사람 있고. 근데 저는 안 무섭거든요 원래. 근데 안 무서웠던 내 얼굴이 어느 순간 익숙하지 않은 모습으로 다가오니까. 아 제 지인 중에도 너무 무서웠어. 무섭게 생긴 분 있는데 자기 귀엽다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 그래요? 예. 오늘 할 거 그래서 누리호 그 다음에 음수 맛보기 그 다음이 이제 제임스 웹으로 마무리 이렇게 요걸로 시작입니다. 이게 누리호잖아요. 진짜 잘 만드셨어. 누리호의 또 많은 부분을 관통하는 작품이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로 시작을 해봤고 사실 누리호에 대한 이야기들은 조금씩 했었어요. 근데 누리호의 감동을 온전히 느끼지 못한 거 아닌가. 예, 왜냐면 저희가 예전 발사체 특집 때 누리호까지 왔었어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정보성이 강했고 그리고 이제 제가 KBS에서 생중계를 했는데 아쉬운 게 많아. 뭐죠? 다 말 못하니까 시간이 짧아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오늘 여기서 좀 원 없이 풀고 안 될 거 해서 못해요. 시간이 모자라. 아니 안 될 거 왜 시간이 모자라요? 안 될 거 시간 많잖아요. 아니 세세한 내용 다 못해요. 시간이 없어. 아니 세세한 시간을 들여서 하시면 되잖아요. 진짜 그래서 오늘 이 침튜브에서만 볼 수 있는 누리호에 대한 세세한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아 예. 네, 그래서 굉장히 좀 기대해 주셔도 좋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누리호 2차 발사 성공에 대한 이 감동을 같이 나눠야 되는 시간. 환호와 감동, 격양된 그걸 좀 나눠야 되는데 이걸 좀 충분히 못했어. 그래서 그런 거를 오늘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확실히 격양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플로우가 아주 세밀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누리호 발사 연기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발사가 아니야. 발사까지 가는 그 과정도 제가 지금 다 준비했습니다. 긴장감이 고조되죠. 긴장감이 고조해서 막 끌어올리는. 누리호 발사가 연기됐어요 이때. 사실은 이 발사 직전에 방송국들에서 제가 그날 8건인가가 스케줄이 있었어요. 그날 하루만 8개. 어떻게 8개? 사실 보통 8개 스케줄이 나오기 쉽지 않거든요. 아니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불가능하잖아요. 8개가 근데 어떻게 이제 뉴스들은 짧으니까 뭐 7시 반까지 와가지고 8시부터 8시 20분까지입니다 막 이런 것들인 거예요. 아 분 단위로 쪼개서 그렇죠. 요거 하고 전동 킥보드 타고 가고. 아니 이거는 전성기 장윤정 씨도 그렇게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장윤정 씨는 뭔 킥보드를 타고 운전을 해주죠 누가. 예. 근데 저는 전동 킥보드를 타고 이동하는 거야. 대부분 상암에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려운 건 상암과 여의도를 2번을 왕복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야. 이거는 전동 킥보드를 못 가잖아요. 택시로 가야 돼 이거는. 택시로. 그쵸. 와 그래갖고 걱정이 했는데 연기가 되자마자 줄줄이 다 취소. 근데 그 상황에서 연기가 됐는데도 나오라는 데들이 몇 군데가 있었어요. 연기됐지만 나와서 연기된 이야기 해주세요. 저는 그 상황에서도 이때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연기된 상황 자체도 연구자들한테 너무 힘든 일입니다. 이 연기가 왜 됐을까? 누구 때문에 됐을까? 이 상황이 과연 좋은가 나쁜가? 득이 맞나 실이 맞나? 이런 것들이 극심한 스트레스인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나가서 그 부분을 해결해야겠다. 실제로 연구자분들이 이 뉴스를 보시고 되게 고마워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위로가 좀 됐다고. 네, 위로가 됐다. 좀 그래도 알아주는 사람이. 그쵸, 그쵸.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한 분이 계시구나. 그러니까 왜냐면은 다른 모든 매체에서 눈이 왜 이렇게 커? 연기된 눈은 커. 고맙다. 이런 과학 커뮤니케이터. 근데 눈이 왜 이렇게 커? 똑같이 생각해? 근데 어쨌든 다른 모든 미디어에서 연기된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거야. 저는 그게 아니죠. 지금 문제가 뭐냐, 왜 연기됐냐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그러면은 과연 앞으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되느냐, 그리고 연기된 게 사람의 탓이 아니라는 거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릴 수 있느냐. 오늘 이 이야기가 다 나올 거예요. 왜 이게 연구자의 탓이 절대 아니다. 되게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좀 드릴 거고요. 2차 발사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예전에 발사체 때는 발사체 시작으로 갔잖아요. 아, 그쵸. 이번에는 누리호부터 시작을 할 건데 우리나라에서 만든 발사체나 탑재체나 이런 것들이 이름이 비슷한 평이 많아요. 누리호, 뭐 나로호, 다누리호. 근데 누리호는 억울하다. 이거부터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누리호는 네. 억울하다. 순 우리말을 쓰기 때문에 비슷해진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나로호 때문에 야, 나로호가 있는데 왜 또 누리호야? 다른 뜻인데. 니은 리을 히읗이니까. 그쵸. 근데 원래는 나로호가 아니었어요. 태그코였어. 태그코라고 딱 했는데 특허 출원을 하려고 했더니 누가 먼저 등록을 했어. 보통 이런 협상을 하거든요. 이게 중요하니까 좀 양보해달라. 근데 협상이 안 돼. 난 모르겠고. 나 싫은데 모르겠고 나는 태그코는 내 건데. 내가 왜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래 해버리면 뭐 이러면은 뭐 왜냐면 그 사람이 권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선점한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 사람의 능력이에요. 아, 그쵸. 일단 협상이 안 돼서 그럼 어떻게 태그코를 못 쓰네 했는데 나로 우주센터입니다. 그 센터가 고음이. 그래서 나로라. 그좀 나로 우주센터니까 나로라고 하자. 그래서 나로가 된 거예요. 근데 또 재밌는 게 곧 8월 3일에 한국형 달 궤도선이 올라가요. 이거는 KPLO라고 얘 이름이 또 다누리호야. 달과 누리를 합친 이름입니다. 달을 남김없이 모두 누리고 오라는 그 마음이 담겨있어요. 그만 누렸으면 좋겠는데. 너무 누려. 이름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제임스 웹 특강은 언제 시작하려나요? 식사하고 오세요. 식사하고 오셔도 누리호입니다. 근데 사실 누리 시작 이제 막 했는데. 아직 시작 안 했어요. 누리 아직 시작 안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치. 일단 다누리호 얘기를 하고 가요. 여기서. 이거 뺄 수 있었잖아. 뺄 수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뺄 수 있었는데 오늘 생각해보니까 누리호, 제임스 웹, 생각해보니까 다누리호가 서운해. 왜 서운해? 누리호도 아닌데 지가 왜 서운해? 빼고서 생각을 해보니까 갑자기 다누리호가 터덜터덜 돌아서서 뒷모습이 보이는 거야. 다누리호가. 그래봤자 뭐. 터덜터덜. 그래서 마지막에 딱 그 문 열고 나가기 전에 뒤를 한번 딱 보는 거야. 다누리호가. 궤도형. 그러니까 안 낼 수가 없어. 그리고 이게 발사가 이제 정말 곧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다음에 나올 때까지 다누리호는 기다려주지 못해. 다누리호도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식사하고 오셔도 돼요. 왜냐면 다누리호부터 하기 때문에. 아무튼 뭐 식사까지 다 누리시고 자 가도록 하죠. 다누리호는 이제 알고 계셔야 될 게 뭐냐면은 달에 직접 착륙하는 애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무언가를 탐사할 때는 세 종류가 있어요. 크게 주위를 도는 애. 얘는 내리진 않고 주변만 돌아요. 얘를 보통 궤도선이라고 해요. 궤도선. 네, 그 다음에 내리기만 하는 애. 얘는 이제 랜더, 착륙선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내려서 바퀴를 달고 돌돌돌돌 돌아다니는 애가 있어요. 돌아다니게. 얘는 이제 로버라고 합니다. 로버. 큐리오시티라든지 퍼서비얼런스라든지 이런 애들이 로버죠. 그래서 이제 탐사선은 궤도선, 착륙선, 탐사 로보. 이것들이 세 개가 동시에 가는 경우도 있고 뭐 두 개만 가는 경우도 있고 하나만 가는 경우도 있고. 대수 좀 막 돌아다니는 게 좋겠네요. 돌아다니는 게 베스트죠. 그죠. 가장 난이도가 높고 가장 많은 돈이 들고. 보통은 궤도선이 가서 좀 돌다가 착륙선이 가서 대충 주변을 살피고 문제가 없네. 그럼 이제 탐사 로봇이 내려가가지고 로버가 돌면서 이제 조금 더 범위를 넓히죠. 근데 어쨌거나 이거는 우리가 이제 시작입니다. 달로 가는 시작이라서 달 주위를 도는 탐사선 중에 궤도선이다. 나 우리 그 사무실에 순간 접착제 뚜껑 없었는데 여기 있었네. 이거 여기 있었구나. 예, 어쨌든 그래서 얘는 달 궤도만 도는 애다. 근데 4.5개월 동안 비행을 해서 달 궤도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달 상공 100km 지점에서 1년 동안 머무르면서 달의 자원, 뭐 헬륨3 같은 애들이 있어요. 이거랑 뭐 자기장 이런 거를 관측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게 달까지 4.5개월 걸린다 그랬거든요. 좀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얘가 이제 아폴로입니다. 아폴로 11호가 달까지 갔잖아요. 아폴로 11호가 며칠 걸렸을까요? 3일? 네, 4일.
그래요? 달까지 아폴로 빨리 갔어요? 그러니까 달까지 직진 거리는 안 가요. 보통 돌다가 달 궤도로 편입이 되려고 더 큰 궤도를 돌다가 다시 달 궤도로 이렇게 편입되는. 이게 훨씬 효율적이다. 연료 같은 게 연료 소모가. 근데 진짜 최대한 우리는 알뜰하게 갑니다. 8월에 발사해서 4개월 반 동안 가요. 지금 보시면은 오른쪽 여기 얘가 지구입니다. 예. 얘가 달이에요. 예. 그죠?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돌다가 슝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슝 이런 식으로 돌면서 가죠. 이게 맞는데 지금 어떻게 가냐면 슝 이렇게 슝 파이보트야? 뭐 어디까지 가? 지금 여기까지 왔다 가요. 예. 이게 그 라그랑주점 L1 포인트를 통과하는 WSB 궤도라고 해요.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궤도고 시행착오를 충분히 겪어보고 우주 탐사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쓰는 궤도입니다. 근데 왜 이런 궤도로 갈까? 쉽게 말해서 여기서 일로 가요. 예. 그러면 가는 속도도 빠르지만 멈출 때 또 연료를 많이 써야 되잖아. 반대로 막 해야 그쵸. 연료가 많이 든단 말이에요. 가는 거, 그쵸. 멈추는 거. 플렉스. 근데 멀리 갔다 돌아서 이렇게 오면은 기가 막히게 딱 맞는 연료로 잘 갈 수 있는 그런 궤도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연료를 적게 실은 만큼 빈 공간에 장비를 더 넣을 수가 있어. 인벤이 남는 거야. 원래 같으면은 연료로다가 인벤을 절반은 채워야 되는데 그거를 한 5분의 1만 채우고 5분의 4를 전부 다 템으로 채우는 거야. 그러니까 더 많은 모듈을 탑재 가능하고 이걸 통해서 더 많은 정보 수입도 가능하고 이렇게까지 많은 걸 싣는 거는 우리나라가 극도의 효율성을 추구한다 지금. 네, 그러니까 10,000원을 주고 10,000원어치 일을 하게 해야 되는데 10,000원 가지고 이거 10,000원어치 일만 해서 되겠어? 그럼 연구자들이 기다려봐. 그러면은 장비를 더 실어야 돼. 장비를 어떻게 더 넣지? 연료를 빼자. 연료를 빼면 어떡해? 그러니까 연료를 줄이는 대신에 도착 시간을 조금 길게 가가지고 어렵지만 우리나라는 할 수 있어. 왜냐? 우리나라 연구진은 뛰어나니까. 심지어 이 궤도가 정말로 난이도가 높은 궤도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달까지 보내는 궤도선이 최초의 경험이에요. 첫 시도지만 가자! 왜냐?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펄럭.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슬픈 일 수도 있어요. 이거를 맞추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연구진들이 또 본인을 갈아 넣었을까. 이게 국민들이 이걸 모르시면은 그냥 달 궤도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알면 연구자들을 더 존경하게 되죠. 생각해보세요. 내가 돈이 많으면 택시 타고 가 그냥 5분 만에. 근데 돈이 없으니까 4.5개월 동안 걸어가는 거야. 개나리 보찜 메고. 보찜 메고서 우무 한 점 딱 쥐고 그러니까. 우무 한 점 딱 넣고 그냥 가는 이게 사실상 우무잖아. 맞아. 우무게도 그러니까 돌고 도는 거야 그냥.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우리가 그만큼 열악한 상황에서 머리를 싸매고 있다 지금. 이거를 보여주는 미션입니다. 예. 응원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정말로. 근데 이거를 직접 참여한 박사님을 제가 뵀습니다. 또 최근에 제가 여쭤봤어요. 이렇게까지 가야 되냐. 너무 슬픈 거예요. 근데 박사님들은 또 너무 좋은 분들이에요 다. 그럼에도 이 연구를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일이고 달은 항상 지구 주위 그 위치에 있다. 그러니까 언젠가 우리는 도착할 수 있지 않을까. 택시 못 타도 좋다. 그곳에 갈 수 있는 기회만 있어도 좋다. 택시 타고 가는 나라들이 있고 택시 타고 가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우리도 언젠가는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주어진 기회에 충실해서 최대한 많은 성과를 만들어내자. 그러니까 이제 다두리오가 그러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4.5개월 걸려서 갑시다. 그래서 이제 8월 3일 날 발사해요. 네. 근데 내년 1월에 시작해 임무를. 정말 까먹을 수 있어요. 제가 이거 까먹지 않게 중간중간 저희 채널에서 또 다룰 생각이에요. 까먹지 않게. 그리고 내년 1월에 시작해서 12월까지 1년 동안 달 궤도를 돌면서 달을 관측할 예정입니다. 그런 고민이 좀 들어요. 달에 가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해. 달에 다 갔다 왔잖아 미국은 이미. 예. 달 주위를 도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 라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래도 연구를 하려면 가긴 가야 되니까. 근데 이미 달에 많이 갔다 왔잖아요 다른 나라. 근데 그 자료를 막 100% 공유를 하진 않잖아요. 정확해요. 우리나라가 달에 대한 연구를 하고 싶어. 근데 다른 나라가 달에 많이 갔어요. 그럼 우리나라 가서 좀 자료 좀 주세요. 주세요. 그럼 다른 나라 줍니까? 야 거들은 피우죠 일단. 또 뭐야? 야 2장 줘서 보내. 뭐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다른 나라한테 이렇게 무슨 잔칫날 뭐 그지예요? 뭐 2장 줘서 보내 뭘. 그러니까
그 정도로 물론 공조 연구를 하는 협동 연구하는 팀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다른 나라의 데이터를 받는 입장이었어. 입장 자체가. 예. 근데 우리가 달에 궤도선이 있잖아요. 우리가 드디어 공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달 사진을 찍었어. 생각보다 다른 나라가 유념하지 않았던 집중하지 않았던 포인트에 중점적으로 사진을 찍었던가 뭔가 다른 나라가 놓치고 있는 그 포인트를 파고들어서 새로운 발견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가 있습니다. 동등한 관계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달에 가기 전까지는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협상 테이블 밑에서 떨어진 거 없으니까 이러다가 이제는 딱 앉아서 저 이거 찍었는데 이거는 못 찍으셨죠? 보여줄까? 안 보여줘? 막 이러면서 그래요? 뭐, 보여줄까? 이래.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 보여줄까? 말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터키 아이스크림이야? 터키 아이스크림. 이제는 우리가 자산을 갖는다. 과학적인 학술적인 가치가 있는 데이터 자산이 생기는 겁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죠. 예. 이제 슬슬 누리호로 갈게요. 이제 누리죠? 이제 누리호입니다. 이제 시작하는 거죠? 이제 시작. 이제 시작.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까지 다 누리. 지금까지 다 누리. 누리호를 가려고 하다 다 누리. 요거 하나가 75톤급 로켓이에요. 그래서 4개가 모여 있으니까 75 곱하기 4에서 300톤급. 그다음에 요게 이제 1단입니다. 요게. 여기가 1단. 여기까지 1단. 여기 2단입니다. 2단. 2단은 75톤급 하나. 그러니까 얘 하나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물론 조금씩 달라져요. 사양이. 왜냐면은 얘가 터지는 고도는 딱 지표면입니다. 근데 얘가 점화되는 고도는 또 굉장히 높은 위치거든요. 예. 그러면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진 않아요. 탱크들의 두께도 조금씩 달라져요. 막 다. 그런 걸 다 고려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3단이죠, 3단. 3단에는 7톤급 하나가 들어갑니다. 75톤급 4개, 75톤급 하나, 7톤급 하나. 요렇게 3단으로 구성된 게 누리호죠. 그럼 382톤. 총으로 하면 그런데 그렇게 계산하지 왜냐면 않나요? 300톤에 얘네들이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다이렉트 덧셈을 할 수는 없어요. 교수님, 저 그렇게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치면 되는데 그렇게 계산한 거 아니에요. 점점점. 점점점이 들어가 있어? 저 무시했어요. 저. 근데 저분이 욕을 하진 않았으니까. 맞아요. 저 정도면 저는 매너가 있다고 봅니다. 원래 이게 화날 수도 있거든요. 좋습니다. 어쨌든 어떤 의미가 있냐면 1단부터 3단까지 전부 우리 기술로 만들었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현재 무게 1톤 이상의 인공위성을 자력으로 쏘아 올릴 수 있는 국가는 오직 6곳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7번째로 쏠 수 있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누리호처럼 자력으로 실용 위성을 우주에 올릴 수 있는 발사체를 개발한 국가가 미국, 러시아, 유럽연합 3곳밖에 없었어. 근데 이제 우리는 4번째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정말 대단하다라는 걸 사람들이 잘 모를 수 있어요. 이걸 정말 자세히 알려드려야 돼요. 이게 나로우입니다. 이걸 나로우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죠? 궁금하죠? 얘 지금 어떻게 날아가고 있습니까? 일자로 날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요, 이렇게 약간 삐딱해요. 삐딱하게 날아가. 이게 나로호 특징이었어요. 삐딱구리. 나로호의 1단 로켓은 우리나라 게 아닙니다. 러시아 거야. 근데 이거 되게 재밌어요. 나로호가 비스듬하게 쏘니까 우리나라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게 러시아의 약간 스킬 같은 거야. 궁극기 같은 거. 위로 바로 올라가면은 아래쪽으로 이제 폭발을 그대로 받아요, 발사장이. 그러면은 발사장에 있는 것들이 손상이 돼. 근데 저렇게 비스듬히 쏘면은 그 손상이 확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연구진들이 와, 대박이다. 근데 대박이지만 우리가 이거를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누리호는 무조건 일자로 올라갑니다. 이 기울어진 로켓을 보면 이게 누리호냐 나로호냐 알 수 있다는 거죠. 네. 저 당시에 발사한 위성, 저게 실린 위성이 100kg 소형 위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1톤을 쏠 수 있어요. 나로호 때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서 100kg짜리 위성을 쏠 수 있는 발사체를 만들었는데 이제는 그 10배 대형 위성을 쏠 수 있는 7번째 국가가 됐다. 대단한 일이고요. 대단한. 이걸 하기 위해서 뭐 기술적으로 많은 것도 했죠. 추진제 탱크 두께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저번에 봤던. 네, 이게 3mm 이내로 얇게 만들었다. 근데 저 길이가 이제 47m가 넘어요. 발사체가. 예. 엄청나게 거대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저 두께 3mm가 버틴다고?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 당시 보여드리지 못했던 내부를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생겼구나. 네, 내부가 격자 구조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최적의 구조를 만들지 못하면은 무조건 무너지겠죠. 굉장한 고난이도 기술이라고요. 이 까다로운 기술을 우리나라가 해냈다. 이렇게 내부를 안 보고 설명을 안 들으면 그냥 3mm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만들면 되지 않나? 근데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럼 뭐 이런 기술이 없는 나라는 두껍게 만들어서 비효율적으로 쏠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그쵸. 근데 비효율적으로 쏠 수라도 있으면 다행인데 아마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이걸 해결을 못하는 다른 거죠. 문제가 또 생기죠. 근데 이게 보니까 보통 이제 연료가 되게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렇죠. 초기에 뭐 핵 같은 걸 터트려가지고. 그쵸. 근데 핵폭발 지금 인간이 통제할 수 있나요? 저는 뭐 문과니까. 문과방패.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핵은 핵분열이거든요. 네. 핵분열을 정말 효율적으로 3중 4중으로 안전장치를 하고 해서 우리가 전기에너지를 만들어내잖아요. 네. 그래도 위험하다. 근데 이게 만약에 기술이 만약에 있다 치면 우주선에 달 수 있다고 하면 엄청나게 작아지겠네요. 근데 그것도 장담하기는 좀 힘들죠. 지금 우리가 핵분열로부터 쓰고 있는 에너지가 열에너지가 메인인데 연료와 산화제는 엄청나게 강력한 폭발로다가 작용반작용 아래쪽을 물리적으로 밀어내는 겁니다. 네. 네, 밑으로 폭발력을 내리면서 위에 이 동체를 지켜내면서 우주로 올라가잖아요. 예.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지금의 핵분열 발전은 주로 열에너지로 물을 끓여서 터빈을 돌려서 에너지를 얻는 형태인데 그게 과연 발사체에서 쓰는 연료처럼 엄청난 물리력을 얻을 수 있을까? 이거는 사실 쉽지 않죠. 근데 이거는 뭐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되게 어려운 게 진짜 말도 안 되는데 해낼 수 있어요. 그럼 제 이름 붙나요? 안 붙죠. 만든 사람 붙죠. 왜냐면 지금 내놓으신 아이디어가 솔직히 별로예요. 그럼 이건 어때요? 이거. 왜냐면 아크원자. 알맹이가 없어. 아니 아크원자로. 그러니까 이거는 토니 스타크. 그러니까 이거는 알맹이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토니 스타크 아크원자를 어떻게 만드시겠어요? 토니 스타크가 만들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납땜으로. 그러니까 사막에서 하잖아요. 뭐 이렇게. 그거 없었으면 죽었어요. 그건 이제 연기예요, 연기니까. 아무튼 이렇게 어려운 것을 우리나라가 해냈다는 거고요. 최초의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1차 발사가 작년 10월 21일에 있었습니다. 예정대로 성능 검증을 위한 첫 번째 시험 발사가 잘 마쳤죠. 근데 3단에 장착된 7톤급 엔진이 목표된 521초 동안 연소하지 못하고 475초 만에 조기 연소가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빨리 멈췄어요. 빨리. 네. 브레이크를 좀 늦게 밟아야 되는데 네. 브레이크가 먼저 밟히고 나니까 도착할 예정이었던 최종 궤도에 안착을 못하고 계획과 조금 다른 결말을 얻었죠. 그래서 1차 시험 발사는 자력으로 처음 우주로 나갔다는 엄청난 경험치를 얻습니다. 정말 중요한 경험치예요. 왜냐면은 누리호가 만약에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발사체가 아니었다면은 지금 이 1차 발사에서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어떤 여러 가지 조건들, 원인 분석을 못했을 겁니다. 가장 의미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누리호 1차 발사의 의미가 뭐냐? 누리호 1차 발사 때는 100% 모든 수집된 데이터를 우리가 지상에서 얻을 수 있었다. 그래서 작년 11월부터 2개월간 누리호 발사 조사위원회와 연구진이 수집된 2600개의 데이터를 정밀하게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퍼즐을 맞춰요. 그러고 나니까 비행 중에 진동이 있었다. 당연한 말이죠. 예. 그리고 헬륨 탱크에 가해지는 액체 산소의 부력이 상승했다. 그러면서 고정장치가 풀리면서 헬륨 탱크가 하부 고정부에서 이탈을 한 것으로 추정을 한다. 이후 이탈한 헬륨 탱크가 계속 움직이면서 탱크 배관을 변형시켜 헬륨이 누설됐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요게 일단 산화제가 차 있는 산화제 탱크예요. 여기에 헬륨 탱크 안에 있어. 근데 이게 부력이 있지 않습니까? 안에 뭐가 들어가 있으면 얘가 이렇게 뭐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부력이라는 게 무슨 힘인 줄 아세요 혹시? 뜨는 거. 그쵸. 가라앉는 힘에 대한 반발력으로 부력이 생겨요. 중력이 당기는 힘 때문에 부력이 반대로 생깁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중력보다 더 강한 힘이 가해지는 거야. 그럼 반대 방향으로 더 강한 부력이 생기는 거야. 이 말은 뭐냐? 요 안에 있는 헬륨 탱크통이 우주로 나갔더니 액체산소 내부에서 부력이 증가를 하네? 이 지지대가 버틸 수가 없네? 그러니까 얘가 흔들리면서 부서지면서 누설이 됩니다. 얘만 누설되는 게 아니라 산화제 탱크에도 기스를 내요. 산화제도 새. 연료가 샜다? 모자라죠. 이거는 우주에 나가야만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건입니다. 지상에서 테스트를 못 해봐요. 그리고 이제 헬륨 탱크통을 단단하게 고정을 했습니다. 아주 단단하게 고정을 했어요. 여기를. 기술적인 조치를 완벽하게 수행했다. 그래서 이제 해결이 됐죠. 근데 1차 발사와 2차 발사의 차이점을 좀 볼게요. 1차 발사와 2차 발사 차이점은 실리는 탑재체가 달라진다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1차 발사 때는 위성 모사체가 들어갔죠. 예. 질량만 동일한 그냥 가짜 벽돌이야. 근데 2차 때는 얘네가 들어갑니다. 바로 성능 검증 위성이에요. 그러니까 1차 때는 이게 전부 다 가짜 벽돌이었어요. 그러니까 택배를 보낼 때 벽돌 넣어서 보내는 거야. 왜요? 이 택배가 잘 갈 수 있는지 무게를 맞춰보는 거죠.
예를 들어 택배기사님께서 10kg를 옮길 수 있어. 근데 빈 걸 보내면 택배기사님의 진정한 능력을 못 보잖아. 그러니까 가짜로 벽돌을 10kg 넣어가지고 택배기사님의 능력을 시험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중고 거래를 하기로 했어요. 패드를 하나 사기로 했다. 열어봤는데 벽돌이 있네? 그러면 전화해서 따질 게 아니라 야 이 사기꾼아 이렇게 따질 게 아니라 패드를 택배기사님이 나를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해보신 거군요. 정확하죠. 보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패드가 너무 조심스럽잖아요. 이걸 갖고 가다가 넘어지시면 어떡하지? 떨어뜨리면 어떡하지? 그럼 패드가 고장나잖아. 그러니까 먼저 같은 무게를 보내보고 벽돌이 잘 왔습니다. 그러면 그래요? 이번에도 벽돌을 넣을 거긴 한데 벽돌 당당하게 당당하게 벽돌을 넣을 거긴 한데 판매자가 벽돌 무게를 좀 줄이고 이번에는 패드 케이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요거까지 잘 가는 게 확인이 되면 그 다음번에 패드가 갑니다. 그래서 이번이 2차 발사잖아요. 요만큼의 질량을 정말 위성이 올라갈 수 있는지를 성능을 점검하는 성능 검증 위성을 넣습니다. 그렇다고 남은 무게를 버릴 수 없잖아. 그래서 남은 무게를 또 질량 모사체로 채워요. 1차 발사 때는 이게 전부 다 그냥 벽돌이었어. 2차는 일부 벽돌을 넣고 나머지는 패드 케이스로 채우는 거죠. 이게 1차와 2차의 차이점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 성능 검증 위성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큐브 위성 4기가 들어가요. 정육면체를 큐브라 그러거든요. 예. 정육면체 요 10cm, 10cm, 10cm 이렇게 되는 큐브를 1U라고 해요. 1U. 하나의 유닛. 이거 4기가 포함된 성능 검증 위성입니다. 얘가 지금 오른쪽에 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얘를 탑재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누리호 같은 애를 발사체라 그래요. 발사체와 탑재체가 잘 붙어 있다가 우주로 올라가서 탑재체를 우주에 레이업 슛 하듯이 탁 놓을 수 있는가 두고 온다. 이걸 검증해야 돼. 그러고 나서 얘가 잘 놔줬어. 그 다음에 얘가 이 안에 있는 큐브 위성 4개를 사출이라고 해요. 발사 팍팍팍팍 이렇게 얘네를 다 쏘아 내보낼 수 있는가. 여기서 큐브 위성이 나옵니다. 일단 4기의 큐브 위성을 볼게요.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설명하는 데가 없을 거예요. 안 될 과학에서도 이렇게 설명을 안 해. 안 될 과학에서는 이렇게 설명하세요. 시간이 없어. 안 돼. 뭐 시간이 없어요. 안 될 과학 2시간밖에 못 해. 2부 3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아니 안 돼. 뭐가 안 돼? 흐름이 끊겨. 뭘 흐름이 끊겨. 제가 안 될 과학에서 온 사람인데 안 될 과학에서도 안 해. 안 될 과학에서 하시라고. 안 돼. 저 지나가다가 알아보는 사람들도 다 침착맨의 궤도인 줄 알아. 아니까. 저 그냥 본진이 침착맨의 궤도인 줄 알아. 그런 줄 알면 보통 의식적으로 좀 안 될 과학에 더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안 돼. 결국 할 거면 그냥 가죠. 어쨌거나 이제 굉장히 중요한 큐브 위성 4기에 대한 좀 자세한 설명이 나갑니다. 여기 잘 보시면은 1번 조선대학교의 큐브 위성입니다. 2번이 이제 카이스트, 4번이 연세대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서울대학교. 그럼 이 5번은 뭐냐? 더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우리 성능 검증 위성은 5개 룸이 있다. 근데 여기는 지금 공실인 거예요. 공실. 그렇다고 여기를 비워서 내냐? 안 돼.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진짜 큐브 위성은 아니야. 그냥 넣어놓은 겁니다. 그냥 넣어놓은 거. 우선 연세대학교 거부터 볼게요. 미먼. 딱 사진만 봐도 뭘 보고 있죠? 우리나라를 보고 있냐? 우리나라에 좀 누리끼리한 걸 보고 있죠. 저 누리끼리한 건 뭘까요? 하늘에서 보이는. 누리끼리한 거 뭐 흙 아닐까요? 저 흙이죠. 하늘을 날아다니는 흙. 미세먼지. 줄여서 미먼. 미먼. 이름 귀엽지 않습니까? 미세먼지를 봐서 미먼. 연세대학교 이름 짓는 센스 이 정도 되는 겁니다. 기억이 막 박히네. 그쵸. 미먼. 딱 보시면은 1U가 10이에요. 정육면체. 2U, 3U 해서 3U짜리 크기의 큐브 위성이다. 3U. 이게 7월 5일에 사출이 됐어요. 7월 5일. 잘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 서울대학교 스누글라이트 2. 똑같이 3U죠. 7월 3일에 사출됐습니다. 그리고 카이스텔 랑데뷰 7월 1일에 사출이 됐습니다. 네. 그 다음이 바로 조선대학교의 스텝 큐브랩 2입니다. 6U입니다. 6U. 지금 요 모양 느낌이 있죠. 요 안에 요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6월 29일에 사출이 됩니다. 말씀드린 사출 일정들을 보면은 좀 어떤 느낌 드세요? 그렇게 막 느낌은 없는데요. 되게 재밌는 게 간격이 이틀 간격이에요. 왜 그랬을까? 이거를 어디에서도 말해주지 않아요. 이거는 사실 저의 개인적인 추측이자 실제로 KBS 방송할 때 항우인에서 오신 박사님께 직접 여쭤봤어요. 사적인 자리에서. 그랬더니 확실한 뭐 정보는 아니지만 추정상 이렇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저도 이제 굉장히 공감을 했고 포인트가 2가지예요. 이틀 간격으로 사출됐다. 두 번째는 조선대학교가 제일 먼저 사출됐다.
굳이 조선대 거를 제일 먼저 사출할 이유가 있었을까? 이 성능 검증 위성에서 저 정도의 질량이 되는 애가 튀어나오면은 궤도상에서 자세나 이런 게 흐트러져요. 그러니까 일단 제일 무거운 거부터 먼저 뺍니다. 아, 홀가분하게. 그래서 6류짜리를 먼저 빼요. 빼고 나서 흔들리잖아요. 네. 흔들릴 때 또 빼면은 위험하니까 기다렸다가 이틀 정도 안정화 작업을 거쳐요. 이틀 지나면 다시 또 안정이 되겠죠? 그 또 빼. 이런 식으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출을 해서 성능 검증 위성이 안정화가 된 상태로 계속 사출할 수 있게 한 거죠. 그리고 2차 발사 준비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드디어 이제 일종의 파트 1이 끝나고 2차 발사 시작으로 넘어갑니다. 좋지 않습니까? 아, 너무 좋습니다. 아우, 진짜 이거 오늘 제임스는 못하는 거 아니야?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실 정도면은 지금 진도가 생각보다 좀 많이 지금 안 나가고. 아니, 본인이 진도를 했는데 어떻게 예측이 안 돼요? 사실 예측은 했어요. 외면했을 뿐. 그냥 외면했을 뿐. 덮어놨을 뿐. 금방 할 수 있다 생각했어. 어쨌거나 지금 누리호인데 당초 14일 오전 7시 20분에 이송 예정이었어요. 근데 이제 비가 오면은 누리호 이송 차량이 도로에서 미끄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비행시험위원회가 아침 7시에 발사관리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15일날 이송하자, 하루 미루자, 그리고 16일에 발사하자 결정이 납니다. 실제로 15일날 정말 천천히 발사대로 가서 기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사 전 최종 점검 작업을 하는데 오후 2시쯤에 1단 엔진 산화제 탱크 충전 수위 센서에서 오류가 발생이 돼요. 이게 뭔지 좀 헷갈리시죠? 가뜩 입력했는데 가뜩이 안 됐어. 맞아요. 되게 비슷한데 산화제인 액체산소의 충전 수위를 계측하는 센서 값이 비정상이 떴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거야. 핸드폰 배터리 표시가 제대로 안 나온다. 예를 들어 만땅으로 나와요, 배터리가. 근데 실제로는 배터리가 없어. 아니면은 0%야. 근데 핸드폰을 지금 완충한 상태야. 이렇게 되면은 이 핸드폰 팔 수 있습니까? 못 팔아요. 근데 이 문제는 지금 핸드폰 배터리의 충전량을 표기하는 게 문제인지 아니면은 실제로 충전이 지금 안 된 건지 모르는 거야. 이게 1차 발사 때는 전혀 문제가 없던 부분이야. 그러니까 1차 때 문제 없었다? 2차 때도 문제 없을 가능성이 100%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어쨌거나 문제가 발견이 됐고 어쩔 수 없이 발사가 중단이 됩니다. 이게 지금 해결 가능할까요? 당장? 찾으면 할 수도 있잖아요. 할 수 있죠. 근데 이 문제 아니고도 생길 문제가 수십만 가지야. 뭐가 또 문제가 될지 몰라. 쉽게 말해서 이런 상황이에요. 발사체를 만들어서 쏘아 올린다, 성공적으로. 모든 단계를 거쳐서 완벽하게 레이업 슛으로 위성을 올린다. 이거는 일종의 완벽하게 도미노를 세우는 것과 동일합니다. 완벽히 방음된 거대한 무진동 공간에서 도미노를 침착맨님이 세울 수 있습니까? 세울 수 있죠. 있죠. 완벽하게 방음된 거대한 무진동 공간. 그래도 침착맨님 실수할 수 있죠. 실수할 수 있죠. 그쵸. 근데 문제는 이 도미노를 배 위에서 세우는 상황입니다, 지금. 흔들리는 배 위에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외부 요인, 여러 가지 방해 요인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연구진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해도 끝까지 세우는 게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발사체 기술이에요. 그래서 바람, 습도, 낙뢰, 구름, 우주 물체 충돌 가능성, 그리고 심지어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태양 활동까지도 봐야 돼요. 이렇게 고려할 게 많은 게 바로 발사체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당시에 산화제 센서를 담당하는 연구진들이 정말 큰 상심과 스트레스에 시달렸을 것이다. 저는 사실 그게 제일 큰 걱정이었어요. 이분들이 좌절하거나 낙담하거나 기죽으면 어떡하지? 이분들 잘못이 아닌데. 발사체가 워낙 복잡한 장치라서 무조건 문제는 생겨요. 누가 뭘 잘못했냐, 누가 어디서 문제를 일으켰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 가능한 문제인지, 그 다음에 언제까지 해결할 수 있을지, 또 다른 문제가 없을지, 이거를 먼저 찾아보고 해결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저는 꽤 연기가 될 것이다. 왜냐면은 이분들이 과거에 점검 안 했겠습니까? 여러 번 했어요. 근데 도미노가 배 위에 세우다 보니까 점검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근데 해결했어. 왜냐? 설계부터 제작, 조립까지 전부 다 우리나라 연구진이 직접 한 겁니다. 그러니까 더 빨리 해결할 수 있었던 거죠. 여기서 핵심이 뭐였냐면은 이게 생각보다 큰 문제가 아니라 부품이 문제였어요. 근데 이 부품을 공수해오는 시간이 또 걸리겠죠. 놀랍게도 누리호 3차 발사 3호기 이미 조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리호 3호기 부품을 가져다가 교체하는 기지를 발휘했어요. 그래서 산화제 센서 이상이 있었는데 이 중요한 장치를 일단은 교체를 했고 이후 문제가 되었던 부분 외에도 모든 부분의 전기적 점검을 정상적으로 잘 진행을 했더니 문제가 없네. 그리고 이거를 교체하는데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연구진이. 아, 그렇죠. 네, 이거 전체 분해해서 조립하면 시간 많이 걸릴 겁니다. 아마도 일부를 분해하고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조립을 했을 거예요. 그 부분에서 이제 사람이 들어가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게 하려고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조립을 했을 거고요. 부품 교체 조립 이런 게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드라이버를 그냥 조립하는 게 아니라 돌리고 나서 몇 도를 더 돌린다까지 매뉴얼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를 조인다 이게 아니라 나사를 17바퀴 돌리고 여기서 50도를 더 돌리고 마무리한다. 뭐 이런 식의 매뉴얼이. 근데 이 드라이버 조립 매뉴얼이 한 가지가 아닙니다. 그 토크 드라이버가 또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돌리는 힘의 세기가 어느 정도 이상이 안 가게 조절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무조건 토크 몇을 맞춰서 돌리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 10이라는 힘으로 돌려요. 그럼 10, 10으로 다 조립을 해. 그 다음에 여기서 5를 올린다. 그럼 거기서 또 5를 올려서 또 돌려. 이거 전부 수작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차근차근 조금씩 토크를 올려가면서 굉장히 정밀하게 조립을 하고 이 조립하는 사이에 경계면에 얼마나 틈이 있는지를 보고 이거를 돌리느냐 때리느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또 조립하는 게 있어요. 이것들이 너무너무 정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일단은 모든 정기적 점검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다. 그리고 이제 누리호 발사 당일이 온 거죠. 당일의 핵심 작업은 역시 아까 말씀드린 산화제와 연료 충전. 근데 정말 재밌는 게 있어요. 화질은 조금 안 좋습니다. 발사체 주변에 특유의 흰 연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부스러져서 떨어지는 얼음이 있죠. 이게 뭘까요? 얼음찜질. 얼음찜질이라고 이해하는 것도 가능해요. 왜냐면 실제로 저게 발사체한테 필요하거든. 되게 자연스럽게 이게 만들어집니다. 왜냐면은 누리호는 산화제와 연료로 각각 액체 산소와 케로신이라는 걸 써요. 근데 산소가 평소에 어떤 상태입니까? 기체죠. 그럼 기체가 액체가 되려면 에너지를 많이 잃어야 되겠죠. 그럼 얘네가 에너지를 잃게 만들려면 온도를 낮춰야 돼요. 영하 183도까지 낮춰야 기체가 액체가 됩니다. 또 얘네가 에너지를 또 얻음으로써 기체가 되겠죠. 그래서 산화제를 주입하잖아요. 온도가 영하 183도까지 낮춘 상태 산화제를 주입을 하면은 이제 너무 추워지는 거야, 주변이. 그래서 자연스럽게 누리호 바깥에 얼음 덩어리가 만들어져요. 생겨. 너무 이게 차가워져. 네. 그러니까 산화제가 기화가 돼요. 액체 산소가 기체가 되면서 그 말은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왜냐면 날뛰어야 되니까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주변 온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놀아볼까? 네, 놀아볼까 되면서 주변으로 떨어지니까 주변에 흰 연기가 생기고 얼음이 맺혀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얼음찜질처럼 저 얼음이 산화제 탱크의 온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천연 단열재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게 딱 쌓여지고 그 다음에 발사시 진동으로 자연스럽게 저 얼음 덩어리가 후두두두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 장면입니다. 정말 멋있는 장관이죠. 네, 그래서 3,500도가 넘는 고온 대기압의 60배라는 극한의 환경에서 로켓이 무리 없이 작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폭발이 만들어내는 열과 소음이 발사체를 손상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1초에 1.8톤의 물을 들이부어요. 그래서 식혀야 돼. 그러다 보니까 발사하는 순간 발사체 주변에 이런 연기가 생깁니다. 수증기인가요? 그렇죠. 초당 1.8톤의 물을 들이부으니까 그 물이 바로 수증기가 돼요. 그러면서 주변에 얼음 덩어리가 떨어지고 부스러지고 하얀 연기가 보이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돼서 저 형태가 되는 겁니다. 네. 멋있다. 그래서 이게 대단한 거예요. 표현을 했어요. 보세요. 표현했어요. 발사 당시 기화되는 물, 얘네들이 지금 기화되고 있는 물이에요. 그리고 산화제로 생긴 얼음 덩어리가 진동 때문에 부스러져서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 지금 이 덩어리와 연기 기화되는 물을 이 발사체 트로피로다가 철저한 고증으로 제작을 하신 거죠. 뭐 요거는 이제 떨어진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아니에요. 안에 내부를 보여줄 수 있게 뜯은 거예요. 일부러 내부도 보라고. 내부에 중요한 탑재체가 들어있나요?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때 부셔가지고. 그래요? 안에 넣었어요. 탑재체가? 네. 성능 검증 기성이? 네. 이건 몰랐습니다. 거기에 이제 조선대도 하나 보내주셨고. 그래요? 카이스트도 보내주셨고 서울대도 서울대 연대도 보내주셨고. 이게 다 들어있었구나. 어쨌거나 굉장히 관통된 트로피였다.
이제 누리호의 1차 발사는 시험 발사 단계 수집된 데이터를 지상으로 전부 전달했고 1.5톤 무게의 인공위성 모사체는 비록 정해진 궤도에 정확하게 오르지는 못했지만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발사가 준비가 되고 있는 거죠. 태양동이 궤도로 올라갈 예정인 이 누리호 발사하자마자 눈에 보이는 거리까지는 광학 카메라를 이용해서 촬영을 합니다. 발사하자마자 카메라가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높이까지 올라간다. 예. 제주도 추적소. 여기서 이제 추적을 합니다. 근데 제주도 추적소가 좀 약간 공용 화장실 느낌이 나네. 이렇게 좀 나라에서 만들어서 그런가? 효율적. 이것도 다 효율성. 네, 효율성입니다. 좀 친근해서. 전 친근해서. 안테나가 있는 거 보니까 와이파이는 잘 터지겠네. 얘가 이제 추적을 하고 만약에 제주도에서 잡을 상황이 아니다. 남태평양 팔라우에도 비슷한 게 있습니다. 네, 시설 자체는 조금 다른데 같은 원리로 이 레이더로 발사 경로를 추적합니다. 그래서 이제 발사 4시간 전부터 연료와 산화제가 주입이 되고요. 발사 10분 전까지 어떤 문제도 이제 발견이 안 됐어. 그럼 이제 피에로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프리 런치 오퍼레이션. 지금 시작이 된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발사 9분 36초 남은 거죠. 발사 10분 전부터 피에로가 딱 켜져요. 일단 이게 딱 가동이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걸 건드리지 못해요. 이 말이 뭐냐면은 사람이 이거를 이후에 모든 이 복잡한 과정을 하게 되면은 혹시나 실수가 들어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문제가 발견됐는데 그냥 가자. 누군가 결정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괜히 아까워서 아까운 마음은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람의 마음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거는 그냥 요만한 문제라도 발견이 되면 자동 운용 프로그램이 바로 셧다운 시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이따만한 오한마 들고 고장 나기만 해봐 그냥 다 부셔버려야지 이런 독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 맞아요. 사람이 안 돼. 왜냐면 근데 사람이 안 돼. 인간의 마음으로 너무 아까워. 그러니까 이거 누가 멈출 거냐. 그래서 자동 운용 시스템. 사람의 실수가 들어가지 않도록 최대한 완벽하게 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엔진이 300톤 추력에 도달을 해요. 와 이렇게 나와. 그러면 그때 고정장치가 탁 해제가 되면서 푸쉬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발사가 이륙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후 1단 로켓 분리, 2단 로켓 점화, 페어링 분리, 2단 로켓 분리, 3단 로켓 점화까지 잘 가서 897초의 검증 위성이 분리가 됐고요. 967초의 위성 모사체까지 분리가 돼서 완벽하게 진행이 되면 정확히 계획된 목표에 도달을 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 컬링하듯이. 스톤을 중앙에 딱 올려놓는 것처럼 성능 검증 위성과 위성 모사체가 정해진 궤도에 싹 올라가. 싹! 정확하게 정가운데 딱 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죠. 이거를 하려는 거야. 근데 물론 컬링에서 정중앙에 스톤을 못 놔도 이길 수 있죠. 이 말은 뭐냐? 우리는 고작 두 번째 발사다. 앞으로 계속 경험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중앙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경기에서 이길 수 있다. 경험치를 얻을 수 있다. 네. 라는 말을 하는 거고 드디어 발사의 순간이 다가왔고 드디어 발사했습니다. 우리 주펄님 3차원 컬링. 3차원 컬링 너무 좋은 비유죠. 3차원 컬링. 근데 어쨌거나 무결점 성공인데 잘 모르시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게 또 이 연구진들의 위대함 중의 일부분인데 요것도 집중 안 하면 놓쳐요. 예를 들어 2단 분리를 마친 시점 이게 예상 274초였어요. 근데 요것보다 5초가량 빨랐습니다. 이거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빨리 됐으면은 긍정. 아니요. 안 좋은 거야? 무조건 예상에 맞춰야 돼. 근데 또 침착맨님 말씀처럼 긍정일 수도 있는 거야. 왠지 아세요? 연구진은 이 5초보다 빠르다는 것도 예상했어요. 결국 맞춘 거야. 그럼 예상을 했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유를 알면. 핵심은 이유를 알고 예상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또 놓쳤어요. 이게 뭐냐면은 5초가량이 빨랐습니다. 그 상황에 3단 로켓에 설치된 연소장치가 출력을 스스로 조절한 결과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단과 2단 로켓은 연료를 끝까지 태워요. 연료를 남김없이 태우기 때문에 무조건 오차가 발생해요. 실제 발사에서 이 부분을 감안을 해서 자동으로 출력을 조절하는 기능이 누리호에 있었습니다. 계획된 오차 범위를 넘어설 정도의 오차가 나오면은 이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오차 범위 내에서 진행된 내용이라서 이 전체가 완전히 계획대로 진행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모래를 막 이렇게 뭉쳐놓고 나뭇가지를 딱 세워놓고 이거 따먹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 호민 형님, 침착맨님, 나머지 저야. 침착맨님은 무조건 맥스로 다 끝까지 긁어와. 이렇게 연병 떨다가 이거 처음인데 쓰러뜨리는 애도 있어. 그러니까 연병 떨다가 지가 다 처먹으려고 하다가.
근데 두 번째 홍은영님도 끝까지 다 해와. 그러면 마지막에 조절은 누가 하느냐? 제가 하는 거야.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 분이 끝까지 했는데 정말 나무까지 쓸어도 버렸어. 이러면은 놔두면 어떻게 못해. 오차범위를 넘어서거든. 그치. 근데 두 분이 끝까지 했을 때 남는 게 딱 있으니까 제가 요걸 조절을 해서 자동 조절로 기가 막히게 딱 하니까 결국 결과는 정확하게 딱 맞춰서 연소가 됐다. 이거를 모르면은 또 잘한 거 하나를 놓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택시를 탔어요. 광창역 3번 출구요. 쭉 가. 근데 예상 시간보다 10분 일찍 왔네? 오. 기사님 벌점 1점입니다. 왜냐? 예상 시간보다 10분 일찍 왔습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안 되죠. 근데 이건 이 상황이야. 그 상황인데 기사님이 갑자기 딱 이러는 거야. 뒤를 딱 돌면서 저희 택시는 문 여는데 10분이 걸립니다. 10분 동안 안 열려 문이. 그래서 정확하게 그 시간에 도착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정확하네? 정확하네? 별점 5점. 아니 별점 1점. 정확하네. 왜요 정확한데? 나 끌고 다녔네? 이런 거지. 근데 되게 궁극적인 질문이 있어요. 이거 왜 해요? 진짜 지금의 우리나라 전 세계 모두 다 위성 없이는 삶이 불가능해요 지금. 통신위성 있죠, 방송위성 있죠, 뭐 과학위성, 항해위성, 기상위성, 뭐 지구관측위성, 위성 기술이 정말 삶의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위성이 있어야 되는데 심지어 이거를 완벽한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근데 이걸 왜 해야 되느냐? 대한민국은 이미 인공위성을 만들 줄 알아요. 완벽한 인공위성 탑재체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보낼 때는 다른 나라 발사체에 실어 보내는 거야. 같이 껴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쇼핑몰인데 물건을 정말 잘 만드는데 배송 시스템이 없어. 잘 만들면 뭐합니까? 배송을 안 해주는데 주도권이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 만약에 이 배송을 해주는 업체가 오늘 기분 나빠 배송 안 합니다. 그러면 소비자 우리를 탓하겠죠. 주도권이 배송 쪽에 있다. 왜냐면 이 배송이 너무 어려운 배송이거든. 물건 만드는 것도 정말 어렵지만 배송도 정말 어렵다. 근데 이때 만약에 우리가 배송 시스템을 하나 만들자. 그래서 이제 배송을 직접 할 수 있게 돼요. 그럼 이제 배송비가 안정되죠. 배송 중단의 리스크가 없어. 우리가 계속 할 거니까.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원할 때마다 만들어서 팔 수가 있게 됩니다. 심지어 뭐가 되냐면은 다른 나라 물품도 야 우리가 배송해줘? 쟤네가 뭐 한 5,000원 불렀어? 우리가 4,800원 해줄게. 이런 딜이 되는 거야. 우주에 관련된 모든 선택으로부터 우리나라가 자유로워지는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진정한 기술의 자유야.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대부분 몰라요. 제가 사실은 2차 발사 이렇게 완벽하게 성공할 줄 몰랐어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KBS 누리호 중계 나가기 전에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발언 멘트를 정말 한 5장을 준비했어요. 예를 들어 1단 분리에서 문제 생겼다? 1단 분리가 얼마나 어려운지, 페어링 분리에서 문제 생겼다? 페어링 분리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예 1단 로켓 발사부터 문제 생겼다. 그러면 1단 로켓 발사가 문제가 생긴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모든 것들을 준비를 했단 말이야. 근데 완벽한 성공을 했네? 저는 걱정이 딱 드는 거야. 국민들이 이게 쉽다고 생각할까봐. 너무 잘 돼서 오히려 걱정돼.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나 어려운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게 그때 못 쓴 거 여기다. 그쵸. 그때 준비한 멘트. 그때 준비했는데 못한 거. 미국의 뱅가드라는 로켓이요. 뱅가드. 최초의 위성 발사체입니다. 1957년에 첫 발사를 실패해요. 1957년부터 1959년까지 11번 중에 8번을 실패했습니다. 1차부터 11차까지 쐈어. 3번을 언제 성공했을까요? 왠지 마지막은 아닐 것 같아. 맞아요. 마지막에 무조건 다 성공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왜냐하면 성공을 한 번 했어도 뒤에 실패할 수도 있어. 지금 우리 많은 우리 한국인 분들께서 9, 10, 11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아니야. 3차, 8차, 11차. 이 말은 뭐다? 3차 성공을 하고도 4차, 5차, 6차, 7차 실패할 수 있다는 거야. 또 8차 성공하고도 9차, 10차 실패할 수 있다는 거야. 그치. 미국 같은 나라조차도 11번의 발사 중에 3번을 성공했고 그 3번이 연속적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배 위에서 도미노를 세우는 거는 어렵다. 근데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아니 2차 성공해놓고 3차 실패? 연구진들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다른 나라도 다 그랬어요. 그만큼 미국이 경험치를 쌓았기 때문에 이제 실패를 하지 않는 거고요. 이게 이제 창정 6호입니다. 이 사진은. 창정 6호. 근데 중국도 창정 1호부터 했겠죠. 첫 발사 시험 실패. 4번 중에 2번을 실패합니다. 소주 한 잔 1호 아닙니다. 힘 쭉 빠지죠. 아니 힘도 빠지고 목도 쉬네요.
그리고 브라질 3번의 발사를 다 실패합니다. 3번의 발사 실패하고 나니까 자체 발사체 프로젝트를 그냥 종료해버려요. 근데 놀랍게도 이런 위기 속에서 인류의 진보를 위해 힘쓰고 있는 젊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노스페이스라는 스타트업입니다. 액체 로켓과 고체 로켓의 장점을 합친 하이브리드 로켓 기술을 개발했어요. 얘가 시험 발사체를 올해 연말에 브라질에서 쏩니다. 이게 소형 위성 발사체거든요. 15톤급의 하이브리드 로켓 엔진을 사용해요. 하이브리드 로켓 엔진은 제작 기간이 짧고 안전하고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브라질 입장에서 너무 좋은 거죠. 브라질이 위도를 보세요. 쏘기 너무 좋아요. 위도가 낮아. 낮으면 좋아요. 낮으면 좋죠. 왜냐면 지구의 자전의 힘을 얻어서 갈 수가 있어. 네. 그리고 브라질에 이미 발사장 인프라도 있습니다. 브라질 과학자들도 있어요, 거기.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이 브라질로 갔어요. 여보세요? 브라질이죠? 실패했다면서요. 대한민국이 가겠습니다. 거기 브라질 로켓 공학자들 저희가 입사시키겠습니다. 브라질에 가서 브라질 과학자들을 뽑아서 브라질 사람들과 함께 공동으로 연구를 해서 15톤급 하이브리드 로켓 엔진을 사용해서 발사하겠다는 거야, 올해 연말에. 이걸 성공하잖아요. 브라질 입장에서 대한민국 기업이 우리나라가 못한 걸 해냈어. 우리나라 과학자들을 취업도 시켜줬어.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이 다른 나라 인프라를 이용해서 15톤급 엔진으로 발사를 성공합니다. 이거는 정말 대단한 일이고, 만약에 성공을 하면은 소형 위성 발사체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초소형 위성을 만드는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라는 스타트업도 나왔어요. 네, 초소형 위성을 만들고 부품도 직접 제작을 하고 위성 데이터를 활용해서 일종의 기지국 역할을 하고 솔루션을 제공한 스타트업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위성으로 얻은 영상을 인공지능 딥러닝을 이용해요. 이걸로다가 해상도를 기존보다 3-4배를 올려주는 위성 촬영 서비스까지 제공을 하는. 네, 이런 여러 기술 기반의 젊은 스타트업들이 세상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이런 기업들이 성공을 해서 시장을 만들어야 돼요. 왜냐면은 내년 상반기부터 27년까지 누리호가 4번을 더 발사를 합니다. 내년에는 성능 검증 위성이 아니라 실제 소형 위성이 올라가요. 정말 이런 여러 기술에 민간 기업들이 나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2040년 우주 산업의 세계 시장 규모를 지금 얼마로 보고 있냐면 1,300조 원.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11조 원 넘게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뭐 1,300조면은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하죠. 진짜 어마어마해. 우리나라가 우주 개발 시장에 뛰어들어야 돼요. 지금 다른 나라 다 들어가고 있어요. 정부의 힘만으로 안 됩니다. 민간 기업들 들어가야 돼요. 어떡합니까? 우리나라 지금 이 시장 놓칠 겁니까? 지금부터 준비 안 합니까? 해야 돼요.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나 정말 작은 기업, 스타트업들, 이 친구들 밀어줘야 돼요. 그쵸. 밀어줘야 됩니다. 혁신적인 기업들 데려와야 돼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키워나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도 밀어줘야 되고, 정부에선 이제 차세대 발사체 누리호 후속 사업 해야 됩니다. 누리호 3단이에요, 로켓이. 그죠? 그쵸, 그쵸. 최하단인 1단 75톤급 4기, 2단과 3단은 75톤급, 7톤급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차세대는 2단으로 개발 예정입니다. 단수를 줄인다, 기술력의 발전이다. 지금 다른 나라의 훌륭한 발사체들이 대부분 2단을 해요. 네, 왜냐면 2단이 효율적인 측면이 꽤 있어요. 그래서 1단을 100톤급 다단 연소 사이클 형태로 5개를 묶어서 추력을 올립니다. 다단 연소 사이클이 뭐냐면은 제점화 엔진이에요. 제점화 엔진. 재사용 로켓 핵심 기술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하늘로 일단 날아오른 로켓이 착륙하는 과정에서 꺼졌던 엔진을 재점화하는데 필수 기술이에요. 이게 스페이스 X 로켓 펠컨 9이에요. 왜 9이냐면 얘가 지금 9개예요, 로켓이. 멀린 엔진이라는 이 로켓을 9기를 사용하는 로켓입니다. 가운데 엔진 1개를 8개 엔진이 둘러싸고 있는 배치예요. 이게 바로 펠컨 9이다. 얘가 재점화 엔진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걸 위해서 기술적인 도전이 필요합니다. 내년 상반기에 예정된 3차 발사도 우리나라는 멋지게 해낼 겁니다. 근데 완벽한 성공을 우리가 2차에서 거뒀어. 3차가 완벽하게 성공할 거라는 보장 없어요. 그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예기치 않은 문제는 무조건 생깁니다. 2차 발사의 완벽한 성공은 우리가 와, 이런 경험치를 또 언제 얻나 싶을 정도로 엄청난 성과입니다. 우리가 100점을 맞을 수 있다는 거를 처음으로 경험했어요. 이 말이 뭐냐? 우리가 이제 만점짜리 시험지와 답안지를 확보했어요. 그 다음 발사부터는 이번에 했던 모든 경험을 토대로 비교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딱 봤을 때 이 차랑 이게 다른데? 이거 문제 생길 수 있어. 이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야. 이 부분에서 비교를 하다 보면 굉장히 새로운 경험을 또 얻게 되는 겁니다. 그쵸. 제 생각에는 3차 발사는 조금 더 혹독한 환경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일부러. 왜냐? 만점 답안지가 있으니까 이게 요런 값을 볼 때 과연 성공할까? 오차가 더 커졌을 때 이거 우리가 조절할 수 있을까? 더 어려운 심화 문제를 도전할 수 있죠. 왜냐? 우리는 이미 만점을 맞아본 전교 1등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교 1등까지. 올백이니까. 네. 그래서 이번 경험을 토대로 다음 단계로 나아갈 겁니다. 우리가 이제 완벽한 발사를 마음껏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과학자들이 용기를 잃지 않도록 아낌없는 응원을 여러분 해줘야 돼요. 근데 뉴스에 제가 많이 나갔잖아요. 뉴스마다 그 질문이 있는 거야. 질문지가. 무슨 질문이요?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연구진들이 무얼 더 노력하면 될까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제가 KBS 뉴스라인에 나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라는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연구자들의 노력에만 지금 모든 분들이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연구자들은 이미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의 노력만큼 중요한 게 뭐냐? 연구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지치지 않고 용기를 잃지 않도록 응원하는 국민들의 노력이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말을 했어요. 자꾸 모든 매체에서 저한테 연구자들이 뭘 더 노력해야 되느냐를 물어보는 거야. 네. 연구자들은 이미 극한까지 달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들. 네. 이제 3차 발사, 4차 발사, 5차 발사 하면은 이제 누리호 발사 자체가 식상할 수 있어요. 당연한 거죠. 또 발사해? 뭐 성공하겠지. 관심 안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성공이 당연해질 수 없어요. 네. 4차, 5차, 6차 우리가 또 성공을 하더라도 위대한 과학적 성취는 대부분 죽기 직전까지 노력한 결과물입니다. 또 잘 쏘면 또 좋아. 만약에 계획대로 안 돼. 경험치 얻으면 또 좋아. 중요한 건 계속 우리의 응원이 지치지 않은 거, 식상해지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누리호를 마칩니다. 맞습니다. 이게 하시는 분들은 뭐 당연히 지금 뭐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또 이제 많은 관심과 이게 필요하잖아요. 모든 분야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확실히 관심을 가져주면 힘이 더 나고. 그러니까 지금 1차 발사랑 2차 발사 때 채팅창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KBS 1차 때 국민의 세금을 어쩌고 이게 꽤 있었어. 2차 때 여러분들이 만드셨어요. 여론을. 제가 침착맨님 영향력을 느낀 게 오늘 발사 성공 실패 중요하지 않다. 경험치가 중요하다. 이 말씀 제가 로켓과학 때 말씀드렸잖아요. 예. 모든 채팅이 도배가 돼버렸어. 이거 침착맨님이랑 저랑 같이 만든 겁니다. 3차 발사 때 우리 성공 식상하면 안 돼요. 실패 또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누리호가 정말 나중에 화성 탐사선을 보낼 때까지 그 다음도 응원해야겠죠. 근데 화성 탐사만 해도 너무 먼 미래야. 그것까지도 우리가 끊임없이 응원해야 됩니다. 연구자들이 정말로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그게 연구자들한테 지금 가장 필요합니다. 그들의 노력보다 중요한 건 그들의 연구 환경 개선이에요. 저도 그걸 위해서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리호 감명 깊게 받았습니다. 그 다음 침속과인데 침속과를 하고 쉴까요? 여기서 쉴까요? 음스? 네, 이제 음스입니다. 음스는 뭐 그냥 뭐 해도 뭐 그러면은 얘기가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치킨을 시키고서 침속과를 좀 진행을 할까요? 어때요? 좋죠.